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구 당테스 현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극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데 주인공을 질투한 전 직장 동료 당글라스, 또 법을 출세의 도구로 사용한 빌포르에 이어 오늘은 3번째 복수극을 다룰 차례인데 페르망은 왜 음모에 가담했던 겁니까, 작가님? 당글라르는 직장 동료, 당테스를 질투했죠. 빌포르는 당테스가 배달한 편지의 수신인이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출세길이 막힐 것을 걱정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죠. 페르낭은 연적이었습니다. 연적. 네, 페르낭이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네. 메르세데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메르세데스에게 페르낭은 좋은 사촌 오빠, 너무 좋은 사촌 오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촌 오빠였던 거죠. 메르세데스에게 가장 사랑하는 남성은 에드몽 당테스였어요. 네. 그러니 아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여지를 주지 않고 쌀쌀 맞았다라면 마음을 접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오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페르낭이 당테스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 사이에 혈통이랄까요?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당테스는 그냥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메르세데스와 페르낭은 카탈루니아 이민자들이 그 마르세유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즉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아닌 다른 혈통과 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주류 사회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외국인 이민자들, 특히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닷가에서는 막노동, 배를 탄다든지 아니면 배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한다든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한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했겠죠. 이 페르낭의 눈으로 보면 당테스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어촌 마을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직장에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자기가 타고 있는 배의 1등 항해사가 그 젊은 나이에 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곧 선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더구나 그 상태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까지 다 가져가고 있으니 정말 능력이 없고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이 여자가 좋아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 볼 틈이라도 있을 텐데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남자는 매우 유능하고 인정받는 젊고 활기 있는 청년이었던 것이죠. 네. 이 페르낭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당테스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없이 이제 올라와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작가님 그 전에 사촌 오빠라면서요? 네네. 그럼 혈육 아닙니까? 혈육이죠. 근데 좋아해도 돼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도 꽤 많은 나라가 네. 사촌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까운 일본만 가도 그게 허용이 되고 있고요. 네. 유럽에서 이 시대 유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꽤 여러 문화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근친 간의 결혼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그 집단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부를 유출하지 않기 위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우리 결혼했을 때 우리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나눠 가져가게 되면 집안의 재산이 자꾸 쪼그라지니까 혈통끼리 결혼하자라고 했었던 왕가 귀족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있었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 같은 곳에서는 이 근친 결혼의 부작용으로 유전병 같은 것이 네네. 생기면서 합스부르크의 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게 이렇게 쭉 주걱턱처럼 튀어나온 유전적인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민자 마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품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그네들의 언어를 썼을 거예요. 카탈루니아가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 스페인 북부 지역이거든요. 스페인어와 거의 비슷한 카탈루니아어라는 것을 쓰는데 유사한. 네. 그러면 스페인어 혹은 카탈루니아어로 아마도 집안에서는 의사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러면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 관습, 정체성 같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 시트콤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트콤? 예, 캐나다 시트콤인데 제목이 김씨네 편의점이에요. 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캐나다의 이민 간 김씨네 가족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캐나다 드라마예요. 캐나다 드라마인데 한국인 이민자들, 한국계 캐나다인 김씨 가족이 김씨네 그 가장인 아버지가 이민 1세대죠. 부모님이 이제 이민 와서 편의점을 하면서 자녀들은 완전 캐나다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그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딸이 있는 거죠. 이 딸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엄마는 교회에 가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래.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민자 이제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민자들은 좀 또 다른 세대긴 하지만 여전히 꽤 많은 이민자들이 그래도 내 사위는 내 며느리는 같은 혈통,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민자들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대다수가 여전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탈루니아 이민자 출신의 마을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 사촌들끼리 서로 만약에 사랑한다,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이나 관습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렇구나. 오히려 이민자 공동체 안에서는 네.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문화와는 다르지만 네네. 이 문학을 읽을 때만큼은 네.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도 이제 읽을 때 어릴 때 사촌 오빠 이래서 뜨억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저는 그때 어린 청소년용으로 편역된 작품을 읽었거든요. 제가 그 작품의 편역자였다면 한국의 어린이 독자들 위해서 동네 오빠로 고쳤을 것 같아요.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막히는 게 네네.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이 네. 결혼을 할 수 있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네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몰입이 안 되는 부분이 네,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시선을 바꿔보면 네.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서 우리 국제일 아나운서가 네. 국모 여성과 연애를 한다 이러면 또 네. 한국 독자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아니 국식끼리 연애를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국식끼리 제가 홍씨인데 저희 아내가 홍씨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또 심각해지겠죠. 근데 이것도 외국에 나가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동성 동본 결혼 금지가 이제는 예전처럼 법적으로 금지가 되지 않잖아요. 네네. 시대가 바뀌고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해석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르세데스는 왜 당테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페르난과 결혼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촌 남매가 결국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결혼을 하는데요. 이것은 왜 메르세데스는 당테스를 기다리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 아주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가혹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질문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 노래를 늘 생각합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 그렇죠. 하림 네, 노래죠. 사랑의 빈 자리를 또 다른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죠. 네. 당테스가 이프성 감옥에 갔을 때 네. 우리는 인간은 기다림 앞에 되게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인간은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이죠. 기약이 있는 기다림에도 우리는 취약합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군복무 혹은 뭐 딱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메르세데스는 기다리지 못했는가? 아마도 한국의 많은 군필자들이 특히 뭐 일말상초라고 하는 그 네.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일병말, 그렇죠. 일병말, 상병초쯤 되면 헤어지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세계 문화를 막론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정상이긴 한데요. 네. 문제는 메르세데스가 겪었던 기다림이라는 말의 무게가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당테스가 간 곳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감옥이었죠. 요즘 군 복무 기간보다 훨씬 사실은 훨씬 아니죠. 기약 없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뭐 1년, 2년 이렇게 있는다. 아니면 뭐 10년이다. 뭐 10년 뒤에 나온다. 이것도 아닌 아니죠.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왜 갔는지도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왜 당테스가 체포되었는지도 또 언제 돌아올 것인지도 설명해 줄 수
없고 설명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폴레옹에 얽힌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다라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당테스를 더 이상 도우려고 하지 않겠죠.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낭은 원래도 메르세데스를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당테스가 감옥에 가는 음모에도 가담했잖아요. 이제 이 빈자리를 노려서 원래 있었던 그 자신이 표현했었던 이상의 돌봄과 그 애정 공세를 펼치니 외로움과 공허감 속에서 거의 어둠 속에 방치돼 있었던 메르세데스에게 페르낭이 파고들기 아주 용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네. 이들이 이민자 출신, 이민자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당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가 매우 힘들었었죠. 그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젊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주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레미제라블에서 팡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이 붕괴된 여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살펴본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나마 팡틴은 처음에는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 그것은 그 당시의 그 팡틴의 고향이 그 보석을 세공하는 산업이 발전했었기 때문에 그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마르세유의 해안가 어촌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해녀 누님들처럼 고무 수트를 입고 잠수해서 전복과 문어를 잡는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그거대로 굉장한 전문직이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것이 대단한 능력을, 특히나 프리다이빙이라는 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훈련과 능력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파고들기 힘든 촘촘한 어떤 공동체가 있고요. 그러면 아주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것이 자기 한 사람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단 말이죠. 이 남겨져 있는 여성이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팡틴이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팡틴이 공장에서 누군가의 모함 때문에 쫓겨난 이후로 결국은 거리의 여성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레미제라블이 되게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말레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말레나. 네, 이탈리아 영화인데 여주인공의 남편이 전쟁이 터져서 군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군대에 간 동안 여성이 혼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성에게 있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외모, 신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데? 네, 그래서 이 마을의 남성들이 식료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이 여성이 일종의 거리의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그 취약한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 메르세데스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메르세데스는 누군가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리의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생존을 위한 그렇죠. 일종의 절박한 선택이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여성들에게 다른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여성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여성들이 보기에 메르세데스는 매우 행복한 여성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를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메르세데스를 너무나 사랑했었던,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닌 친한 사촌 오빠 페르낭, 전부터 메르세데스를 사랑해왔던 그가 메르세데스를 돌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녀에게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입니다. 제가 메르세데스는 왜 당테스를 기다리지 못했냐라고 네. 질문했는데,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네네. 또 군대에 빗대어서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 보니까 어쩌면 기다리지 못한 게 당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페르낭은 메르세데스와 결혼하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페르낭에게 어떻게 복수합니까?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돌아왔을 때 페르낭은 이제 백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네, 지위가 올라갔죠. 귀족 백작. 아니 이민자 출신, 이민자 공동체의 낮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없었다고 했잖아요. 배를 타든지 네. 막노동을 하든지 잡무였잖아요. 군대에 가든지.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전쟁 영웅.
근데 사실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영웅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되느냐? 일단 이 사람은 전투에 참전했다가 나폴레옹 휘하에서 종군을 휘하에서 병사로 참전했다가 탈영을 합니다. 네. 탈영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고 있죠. 나폴레옹이 몰락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나폴레옹이 이끌었던 워털루 전투는 패배를 한단 말이죠. 전투 전날 이 사람이 탈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포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 간악한 나폴레옹군에 가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유의 품을 찾아 오라 이렇게 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관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어디서부터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냐면 스페인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가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카탈루냐. 스페인의 언어와 지리 문화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 거기서 다른 정보들 그때 마침 또 배신 동기인 당글라르가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보도 좀 받고 이러면서 길도 안내해주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일종의 그 정보 장교 첩보 활동 이런 것에 가담을 해서 네. 이 사람이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이 그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다 끝난 뒤에는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튀르키예.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그 아시아의 강대국이었었죠.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그리스가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독립전쟁에 일종의 군사 고문단 책임자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곳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훈련이 부족하잖아요. 무기를 지원해줘도 그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병사들은 총 쏘는 법만 배우지만 지휘관들은 총을 쏘는 병사들을 어떤 식으로 라인을 맞추고 이 사람들 어떻게 적절한 시점에 투입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군사 고문단의 책임자로 이 사람이 파견된 거예요. 파견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리스의 지도자에게 이 사람 정말 환대를 받거든요. 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 자기 집에도 초청하고 막 이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에 이들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여기를 완전 폭삭 망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의 지휘관이 죽어요. 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은 이 페르낭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진짜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군 지휘관에 재산이 많았거든요. 네. 이것도 자기가 다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슈킹, in my pocket. 다 자기가. 그러니까 진짜 일종의 이것도 전쟁 범죄죠. 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 되느냐? 오스만 투르크의 어떤 내밀한 협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에 의해서 프랑스 군들도 자기 빼고는 다 죽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전하여서 혼자? 오스만 투르크와 맞서 싸우면서 모두가 몰살당한 끝에 홀로 살아 돌아온 고고한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이 투스타까지 갑니다. 중장. 와. 말도 안 되는 출세를 한 거죠. 소장. 아, 그렇죠. 그러니까 3스타까지 갔습니다. 중장이 됐으니까. 작품에 근데 실제 별이 세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작품 번역에 중장이라고 돼 있으니 한국군 계급 체결하면 3스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출세죠. 그리고는 군대에서 퇴역하고는 정계에 진출해서 의원이 되는 거예요. 상원 의원. 화가 난다. 이런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이 악인이 네.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귀족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프랑스 혁명을 거쳤잖아요. 우리가 역시나 레미제라블을 다루면서 미리엘 주교가 원래 귀족인데 혁명 때 몰락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귀족 집안 출신인데 몰락한 거야. 하지만 전쟁에서 군공을 세우면서 새롭게 다시 귀족 자기를 얻고 새롭게 집안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야. 라고 포장을 하고 사교계에서는 그게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국의 영웅, 전쟁 영웅, 우리 시대의 나폴레옹 뭐 이렇게 포장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 페르낭이라는 이자가 원래 또 이 음모 동기 당글라르가 있잖아요. 당글라르와 결혼 동맹도 맺으려고 합니다. 당글라르도 남작이 됐잖아요. 근데 당글라르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돈 주고 자기를 샀다. 그 당글라르의 꿈은 자기 딸을 정통 귀족과 결혼시켜서 이 우리 집안을 정말 탄탄한 반석에 올려놓는 게 꿈이어서 당글라르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 외제니와 그리고 이 페르낭이 메르세데스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둘이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냐면 이 모르세르라고 하는 이 모르세르 백작 페르낭을 모르세르 백작 가문이 유서 깊은 이 귀족 가문이 돈으로 자기를 산 신흥 귀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모르세르 백작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결혼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진짜 사기꾼이다. 거기까지 간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요? 네. 어떤 두 사람 사이 당글라르와 네. 페르낭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원래 시작합니다. 동맹이었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은 원래 친한 것도 아니었고 당테스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당글라르가 보니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왜냐? 당글라르는 알잖아요. 여기는 진짜 귀족이 아니니까. 근데 당글라르가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자기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여기를 정통파 귀족 그리고 사회에 크게 기여한 군인 출신 정치가 가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새로운 귀족 부자가 나타나서 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딸을 시집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 네. 진짜 귀족이 아니었던 거죠. 이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은 사실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이었고 이 사기꾼에게 고용주가 있었으니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렇죠.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고용한 이 사기꾼 귀족 부자의 아들 젊은 귀족은 사실 친부가 지난주에 다룬 빌포르였던 거죠. 빌포르가 은폐하려고 했었던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생아가 가짜 귀족 역할을 하면서 당글라르와 페르낭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파리의 사교계에 수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페르낭 이 사람 이 백작 제대로 된 귀족이 아니라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라는 것이 사실은 다 꾸며진 것이라던데 실은 이 사람이 잔혹한 전쟁 범죄자였다던데 팔아버렸던 그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아내와 딸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딸이 살아있다는데 드디어 사실이 밝혀지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사실이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야.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그때 노예로 팔린 딸을 찾아온 거죠. 그 딸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노예이니까요. 자기가 산 거예요. 사서 신부는 자기 노예지만 사실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수양딸처럼 이렇게 살게 된 거죠. 하이데라는 여성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노예로 팔린 그 모녀 중 딸이다. 나는 이 사람 정확하게 간다. 그의 오른손에 이런 흉터가 있었다. 페르낭에 흉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페르낭이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페르낭의 아들은 여태까지 자신은 긍지 있는 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우리 아버지는 프랑스를 위해서 혁혁한 공헌을 쌓은 전쟁 영웅이자 정치가 우리 가문은 뿌리 깊은 귀족 가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메르세데스는 이거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자신을 향한 사랑을 끝없이 표현하면서 자신을 지켜주고 생존해줬던 피르낭에 대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정도 산 부분은 사실 사랑으로 살지 않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정이라고 얘기했었고 뭐 의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의리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페르낭은 원래 이 사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전력 질주했던 거예요. 프랑스 주류 사회에 원래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주류 사회의 최상층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었죠. 이 모든 명예가 와르르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페르낭이 그래서 자신을 여기까지 추락시킨 몬테크리스토 백작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를 신청해서 사나이답게 여기서 지는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그제서야 얘기하죠.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나는 네가 감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에드몽 당테스다. 라고 하면서 당글라르가 그랬던 것처럼 비르포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붕괴되고 결국은 자기의 저택에서 작품에는 명확하게 그것이 그려지진 않지만 아마도 자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군요. 생을 마감하도록 준엄하게 심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메르세데스는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관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결국 대면하게 됐을 때 결국은 두 사람이 알아볼 수밖에 없죠.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메르세데스. 왜냐하면 당테스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한시도 메르세데스를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메르세데스가 페르낭에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것이 매우 가혹한 질문이다라고 말했지만 당사자인 몬테크리스토 백작 에드몽 당테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위대한 가객 카피추 선생께서 부르신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여자친구 대신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고 너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아니 이거 누구 전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그 여자친구는 지금 씻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죠. 옆에서 여자친구 목소리 들린 거죠. 오빠 전화 끊어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는 중대장님 저 탱크 한 대만 주세요. 그 노래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가객 카피추 선생의 그 노래 가사가 많은 군필자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맞아요. 메르세데스의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는 가능한 선택, 가혹한 질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한편 에드몽 당테스의 마음에서는 자신이 오랜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도 아니죠. 탈옥한 이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 메르세데스가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그 감옥에 가둔 그 음모의 원흉 중에 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아들까지 낳고 산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었겠죠. 맞아요. 한편으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의 대상에 메르세데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만났을 때 그는 메르세데스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나의 복수가 과한 것인가? 내가 이 복수의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아들 알베르, 메르세데스와 페르낭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알베르도 백작에게 결투를 신청하려고 해요. 메르세데스가 막아요. 안 된다. 그러지 사실. 마라. 예. 그러면서 백작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에드몽 맞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침묵하고 여기서 살아갔던 동안 당신은 그 안에서 고요히 죽어갔던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백작의 분노를 이해했고 또 그 복수가 타당했다라는 것도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어떤 종류의 호소, 설득, 회유 같은 것들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백작이 그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못하는 거죠. 복수라는 단어가 오히려 그녀 앞에서 조금씩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말없이 떠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말없이 떠날 것이다 하라고 하니까 메르세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죄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언젠가 평화에 이를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르세데스가 그렇게 함으로써 당테스의 얼음장 같은 마음에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테스의 마음속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포르의 아들까지 죽는 것을 보면서 당테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의 균열들이 이 작품 곳곳에 나타납니다. 에드몽 당테스는 복수 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복수의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과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억눌러 두었던 인간미, 인간성을 다시금 일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르세데스는 정의 실현이 아닌 사랑의 회복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로 이 속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당테스는 메르세데스를 용서했다고 봐도 됩니까? 작품 속에서 내가 널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당테스는 메르세데스를 비난하지 않아요.
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당테스는 다시 그 메르세데스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거죠. 처음에 그 차가웠던 그 차가움이 메르세데스 앞에서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대하고 견고한 얼음을 의외로 손쉽게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바늘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지금은 각 얼음틀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 옛날 저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큰 금속 양품 같은 것에 그 큰 그릇에다가 냉동실에 물을 넣어서 큰 얼음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그릇에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트리냐 하면 그 얼음을 도마 위에 탁 엎어서 그릇에서는 분리한 다음에 바늘 하나를 대고 망치나 다른 걸로 통통통 칩니다. 바늘이 얼음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은 매우 작잖아요. 네. 근데 바늘이 얼음의 그 치밀한 조직의 한 부분에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 그 균열이 얼음 전체에 파바박 퍼지는 거죠. 이 복수의 화신이 된 차가운 몬테크리스토의 백작의 마음에 메르세데스의 그 죄의 고백이랄까요? 혹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작은 바늘 한 점의 힘이 되어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녀가 눈물을 보일 때, 그녀가 침묵으로 죄를 떠안을 때, 네. 그리고 그녀가 떠나겠다라고 할 때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에드몽 당테스의 심성을 조금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구나. 자, 이제 뭐 세 편의 복수극까지는 다 만나봤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다뤄볼까요?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요. 네. 이 세 명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날 음모를 그 흉계를 아주 꾀하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구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 왜냐하면 제가 잘 다루지 않았는 게요. 네. 이 사람 너무 하찮은 사람이에요. 뭐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죄도 별로 죄라고 할 것도 없는 카로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하찮은 사람이 네.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일종의 평범함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합니다. 평범함 속의 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평범함 속에 있는 악을 좀 네. 기대해 보면서 오늘 홍정한의 인생 비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